저는 아직도 그날 이후로 텐트를 치기 전에 가장 먼저 땅을 봅니다. 평평한지 물이 고이지는 않는지 같은 평범한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 먼저 머물렀던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에 타다만 장작, 오래된 말뚝 자국, 흙 속에 반쯤 묻힌 병뚜껑, 사람 발자국처럼 보이지만 방향이 맞지 않는 흔적까지.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캠핑이라는 건 도시에서 벗어나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취미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어떤 장소는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에 조용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아무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조용하다는 걸. 제 이름은 강민수입니다. 35살이고 경기도 성남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해서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캠핑을 다녔습니다. 유명한 캠핑장은 사람도 많고 밤늦게까지 떠드는 경우가 많아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터넷 카페나 오래된 블로그에서만 알려진 야영지를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사람이 적고 계곡이 가깝고 휴대전화가 잘 터지지 않는 곳, 그런 장소일수록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월 중순이었습니다. 낮에는 햇살이 따뜻했지만 해가 지면 겨울 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하는 계절이었습니다. 평일이라 예약이 필요 없는 야영지를 찾고 있었는데 오래된 캠핑 카페에서 우연히 게시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짧았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 폐야영지. 사진은 3장뿐이었습니다. 작은 계곡, 낡은 나무 데크, 그리고 짙은 소나무 숲. 조회수도 거의 없었고 댓글도 2개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단순했습니다. 조용해서 좋았습니다. 두 번째 댓글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해지기 전에 내려오세요. 그 아래에는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에는 그런 댓글이 흔하니까요. 게시글 작성자도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답을 달지 않았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위치를 저장했습니다. 그 주 토요일 새벽 5시 짐을 차에 싣고 출발했습니다. 산으로 들어갈수록 안개가 짙어졌습니다. 내비게이션도 마지막 30분 정도는 길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했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흙길이 시작됐습니다. 양옆으로 키 큰 전나무가 늘어서 있었고 바퀴가 지나갈 때마다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라디오도 잡음만 들렸습니다. 휴대전화 신호는 어느 순간부터 한 칸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2시간을 더 올라가자 작은 공터가 보였습니다. 낡은 나무 표지판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글씨는 거의 지워져 있었지만 희미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청운 야영장. 그 이름이 맞는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을 만큼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녹슨 쇠사슬이 한쪽으로 치워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길을 막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를 천천히 안으로 몰았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낡은 데크가 10개 정도 있었고 화장실 건물도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오래 방치된 모습이었습니다. 잡초는 허리 높이까지 자라 있었고 수도시설은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쓰레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지 오래된 장소라면 빈 캔이나 플라스틱 정도는 남아 있어야 하는데 너무 깨끗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계속 관리하는 것처럼. 저는 가장 안쪽 데크를 골랐습니다. 바로 옆으로 계곡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도시에서는 들을 수 없는 자연의 소리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텐트를 치고 의자를 펴고 커피를 끓였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햇빛이 나무 사이로 길게 들어왔습니다. 숲에서는 바람이 거의 없었지만 이상하게 나뭇가지가 일정한 간격으로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새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참새도, 까치도, 산비둘기도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계곡물 소리만 계속 흘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산은 원래 소리가 많은 곳입니다. 벌레도 있고 새도 있고 작은 동물들이 움직이는 소리도 들립니다. 하지만 그 숲은 살아있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자동차 한 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속으로 안심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다른 캠핑객이 있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색 승합차 한 대가 천천히 공터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에서는 예수는 넘어 보이는 남자가 내렸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걸어왔습니다. 혼자 오셨습니까? 네. 남자는 잠시 제 뒤에 있는 숲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여기서 주무실 겁니까? 그럴 생각인데요. 그는 한숨을 아주 작게 내쉬었습니다. 해지기 전에 내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순간 인터넷 댓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곰이라도 나옵니까? 남자는 웃지 않았습니다. 곰이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그 말이 이상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그는 대답 대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숲을, 계곡을, 제 텐트를,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밤에는 누가 불러도 대답하지 마십시오. 저는 웃음을 참았습니다. 이런 사내는 을에 전해지는 괴담이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장난이시죠? 남자는 제 질문을 무시했습니다. 이 계곡에서는 물소리가 사람 목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착각 아닐까요? 처음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 뒤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밤 11시가 지나면 텐트 밖을 절대로 보지 마십시오. 저는 이유를 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승합차로 돌아가더니 아무 짐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차를 돌려 그대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말을 전하러 온 사람처럼. 승합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기분이 묘하게 찜찜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근처 주민일 것이다. 장난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폐하영지라 사고가 날까봐 겁을 준 걸 수도 있다.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는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주황빛이 숲을 스치더니 금세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기온도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손끝이 시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장작을 피웠습니다. 불꽃이 타오르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탁! 무언가 나무를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한 번. 그리고 잠시 후 탁! 똑같은 간격, 똑같은 힘, 도끼질 같기도 하고 나무 막대를 두드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들고 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몇 초 뒤, 탁!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순간 계곡물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는 단순한 물 흐르는 소리였는데 이상하게도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계속 웅얼거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귀를 기울일수록 말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물소리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곤해서 착각하는 거라고. 그때 휴대전화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 41분. 신호는 완전히 끊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꺼지기 직전 검은 액정에 제 얼굴 뒤로 희미하게 또 다른 사람의 형체가 비친 것 같았습니다.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텐트, 의자, 장작불,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어두운 소나무 숲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아주 가까이 서 있다가 제가 돌아보는 순간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난 것 같은 느낌만은 끝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장작불 앞에 다시 앉았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등 뒤 숲으로 향했습니다. 방금 전 휴대전화 액정에 비친 것이 단순한 착시였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산에서는 주변이 어두워지면 작은 빛 하나에도 그림자가 이상하게 겹쳐 보일 수 있습니다. 캠핑을 오래 다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입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애써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커피에서는 평소 맡던 향이 나지 않았습니다. 원두 냄새보다 먼저 젖은 흙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비가 온 것도 아닌데 마치 오래된 지하실 문을 열었을 때 올라오는 눅눅한 냄새였습니다.
저는 컵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불은 정상적으로 타고 있었습니다. 장작도 잘 마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공기에는 습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손등을 만져보니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것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아주 얇은 물 한 개가 제 몸을 감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다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 이번에는 분명히 더 가까웠습니다. 계곡 건너편이 아니라 야영장 안쪽 어디선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탁! 일정했습니다. 사람이 일부러 맞춘 것처럼 저는 손전등을 켰습니다. 빛이 닿는 곳까지 천천히 훑어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람도 없었습니다. 나뭇가지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리만 계속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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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의 방향을 따라 몇 걸음 옮기려다가 문득 낮에 만난 남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밤에는 누가 불러도 대답하지 마십시오. 11시가 지나면 텐트 밖을 보지 마십시오. 그때는 괴담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상합니다.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면 가장 비현실적인 말조차 머릿속에 남습니다. 저는 괜히 텐트 주변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혹시 다른 캠핑객이 장난을 치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데크는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낡은 화장실도 문이 반쯤 떨어져 있었고 안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이 최근에 사용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데크로 돌아오려는데 바닥에서 발자국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축축한 흙 위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맨발 자국이었습니다. 성인 남자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제 발을 가져다 대봤습니다. 거의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방향이었습니다. 발가락은 제 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발 뒤꿈치는 계곡을 향해 있었습니다. 누군가 계곡에서 걸어 올라온 흔적이라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발자국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앞도 없고 뒤도 없었습니다. 딱 한 개. 누군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저는 한동안 그 자국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 손전등 각도를 바꿔도 그대로였습니다. 손가락으로 눌러보니 흙은 아직 촉촉했습니다. 오래된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찍힌 것 같았습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계곡에서 찰박 하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얕은 물을 밟는 소리였습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저는 손전등을 계곡 쪽으로 비췄습니다. 물살만 반짝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찰박, 찰박. 이상하게도 물결은 전혀 일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는 들리는데 물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사람이라면 손전등 불빛을 보고 반응했을 것입니다. 동물이었어도 물을 튀기며 달아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곡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물소리만 변함없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저기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너무 작아서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거기.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했습니다.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낮고 쉰 목소리. 저는 본능적으로 대답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낮에 들었던 경고가 머리를 스쳤습니다. 누가 불러도 대답하지 마십시오.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등산객일 수도 있었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도움을 청할 때는 이름을 부르거나 계세요? 같은 말을 합니다. 그 목소리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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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마치 제가 이미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는 듯이 저는 손전등을 꽉 쥔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몇 번 더 들리다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그리고 숲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숨을 내쉬는 순간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깜짝 놀라 화면을 봤습니다. 신호가 없는데도 알림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음성 메시지 1개. 발신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만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먼 곳에서 계곡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 보지 마.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뒤를. 거기까지였습니다. 파일이 저절로 종료됐습니다. 재생 시간을 확인해 보니 11초였습니다. 다시 눌러도 이번에는 파일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목록 자체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는 휴대전화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배터리는 68%, 시간은 밤 8시 12분, 신호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낮에 만난 남자가 일부러 보낸 것일까? 하지만 신호가 없는 곳에서 어떻게? 그보다 번호조차 없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밖에 있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장작불을 조금 더 크게 피운 뒤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퍼를 끝까지 닫고 랜턴 하나만 켰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 있으니 오히려 마음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밖에서는 계곡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바람은 없었습니다. 나뭇잎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툭 무언가 텐트 천에 작은 돌멩이를 던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나뭇가지가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간격이 너무 일정했습니다. 툭, 10여 초 뒤, 툭, 그리고 또 툭. 저는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텐트 한쪽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 오른쪽, 뒤, 천천히 텐트를 한 바퀴 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밖을 걸으며 손끝으로 천을 건드리는 것처럼. 심장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지퍼를 열어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낮에 들었던 두 번째 경고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텐트 밖을 보지 마십시오.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툭! 소리가 바로 머리맡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텐트 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누군가 천천히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후, 후. 차가운 입김이 천을 스치는 듯 했습니다. 랜턴 불빛에 텐트 벽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천 반대편에 사람 머리처럼 둥근 그림자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정말 가만히 제가 있는 위치를 정확히 바라보는 것처럼 텐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그 그림자 옆으로 또 하나의 그림자가 조용히 겹쳐졌습니다. 둘이었습니다. 분명히 둘이 텐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두 개의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텐트 천 너머로 희미하게 비친 윤곽만 보였을 뿐인데도 이상할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랜턴 하나뿐인 불빛이 그렇게까지 바깥의 형체를 비출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캠핑을 오래 다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텐트 안에서 켠 작은 랜턴은 바깥 사람의 윤곽을 흐리게 만들 뿐 저렇게 또렷한 그림자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둘은 마치 안에서 비춘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저를 향해 빛을 비추고 있는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랜턴을 껐습니다. 순간 텐트 안은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눈앞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귀는 오히려 더 예민해졌습니다.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계곡물 소리도, 벌레 소리도, 아무것도. 세상이 갑자기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뜨린 것은 아주 작은 마찰음이었습니다. 무언가가 텐트 천을 손끝으로 쓸고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앞쪽에서 시작한 그 소리는 오른쪽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텐트의 모양을 확인하듯 천을 따라 손을 미끄러뜨리고 있었습니다. 손톱인지 거친 피부인지 알 수 없는 마찰음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면 안 된다는 생각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가 뒤쪽까지 이동하더니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쉰 목소리, 나이가 많은 사람처럼 갈라진 목소리, 곧이어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여자였습니다. 나직했고 감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서로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저를 보며 중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도 혼자야. 순간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번에도라는 말이 자꾸 귀에 남았습니다. 마치 저 말보다 먼저 누군가 이곳에 왔었다는 것처럼. 그때 갑자기 휴대전화 화면이 저절로 켜졌습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검은 텐트 안이 푸른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배경 화면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분명 출발하기 전까지는 조카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는 낯선 풍경이 떠 있었습니다. 제가 있는 야영장이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사진, 낡은 데크, 계곡, 그리고 제 텐트. 문제는 그 사진이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장작불은 아직 타고 있었고 제 차도 그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사진 속에서 제 텐트 앞에는 사람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키가 컸고 다른 한 명은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텐트 밖에서는 아무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확대하려는 순간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곧이어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없었습니다. 벨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진동만 계속 울렸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으면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압박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초가 흘렀습니다. 그러다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심장이 그대로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8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얼굴까지 직접 봤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이번에는 더 또렷했습니다. 평소 저를 부르던 억양 그대로였습니다. 밖으로 나와.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로는 아니라고 외치는데 몸은 이미 지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도 저는 저 목소리를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그 습관이 아직 몸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손이 지퍼에 닿으려는 순간 낮에 만난 남자의 말이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누가 불러도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통화를 그대로 끊어버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텐트 밖에서 무언가가 쾅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누군가 두 손으로 텐트를 세게 밀친 것 같았습니다. 텐트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말뚝이 삐걱거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한 번,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번에는 반대쪽에서 쿵, 텐트가 흔들릴 때마다 랜턴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세 번째 충격은 더 강했습니다. 쿵, 텐트 기둥이 휘었습니다. 밖에 있는 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못한 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충격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다시 정적,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시간은 밤 10시 47분. 순간 머릿속이 서늘해졌습니다. 11시, 낮에 들었던 마지막 경보가 떠올랐습니다. 밤 11시가 지나면 텐트 밖을 절대로 보지 마십시오. 불과 13분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병을 드는 손이 떨려 물이 바닥에 흘렀습니다. 그때 바닥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텐트 안쪽 바닥이 젖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물을 흘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만져보니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났습니다. 계곡물 냄새였습니다. 젖은 흙과 이끼가 섞인 냄새. 물이 어디서 들어온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텐트 바닥은 멀쩡했습니다. 찢어진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닥 아래에서 스며 나오는 것처럼. 랜턴을 가까이 비추자 물 위에 희미한 자국이 보였습니다. 발자국이었습니다. 맨발, 작은 발, 아이의 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물은 발자국 모양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젖은 발자국이 제 쪽을 향해 천천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발자국은 제가 보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철퍽.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흔적만 생겼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물을 밟으며 제 앞으로 걸어오는 것처럼. 마지막 발자국은 제 무릎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순간 손목시계에서 짧은 전자음이 울렸습니다. 밤 11시 정각이었습니다. 동시에 계곡에서 들리던 물소리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살면서 그런 정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흐르던 물이 한순간에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텐트 바로 뒤에서 누군가 아주 천천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민수. 이번에는 속삭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귀에 입을 뗀 것처럼 또렷했습니다. 그 직후 텐트 천 너머에서 손바닥 하나가 천천히 눌려 올라왔습니다. 손가락 5개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에 있는 제가 스스로 지퍼를 열어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손바닥은 텐트 천에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하나씩 천을 누르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천이 안쪽으로 서서히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고 그 손만 바라봤습니다. 희미한 랜턴 불빛 때문에 윤곽만 보였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5개인데 길이가 모두 비슷했습니다. 사람 손이라면 가운데 손가락이 가장 길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손은 5개의 손가락이 마치 같은 길이로 잘라 붙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손등에는 주름도 핏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젖은 종이를 천에 붙여 놓은 것처럼 납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혹시 빛 때문에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다시 바라봤을 때 손은 조금 더 위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분명 움직이는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위치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눈을 감았다 뜨는 아주 짧은 순간에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귀가 울렸습니다. 손을 뻗어 랜턴을 끄려다가 멈췄습니다. 불을 끄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이고 켜두면 저 손도 계속 보일 것입니다.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텐트 밖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박. 낙엽을 밟는 발소리였습니다. 이번에는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박, 사박, 사박. 여러 명이 아주 천천히 텐트 주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제 바로 앞을 지나갔고 누군가는 뒤쪽에서 멈췄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계곡 쪽을 천천히 오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소리는 서로 겹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두가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일정한 간격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소리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사박, 사박, 사박. 잠시 후 모든 발소리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같은 방향으로 몸을 돌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락. 낙엽이 한 번에 스치는 소리. 순간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제 텐트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끌어안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목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침이 10일을 지나도 시간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11시 100분, 11시 100분, 11시 100분. 몇 번을 봐도 그대로였습니다. 배터리가 다 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초침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간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 화면도 저절로 켜졌습니다. 11덤 화면 역시 멈춰 있었습니다. 배터리 표시도 날짜도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시간 자체가 이 야영장 안에서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텐트 밖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컴. 이 소리는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 어딘가에 오래 남아있던 기억을 건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순간 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폐렴으로 오래 앓으셨습니다.
밤마다 저런 기침을 하셨습니다. 방문 너머에서 듣던 소리와 너무 똑같았습니다. 곧이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이번에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문 좀 열어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씩 밖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신 큰아버지, 고등학교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난 친구, 심지어 어릴 적 키우다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던 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까지 모두 제 기억 속 가장 아픈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저를 불렀습니다. 잠깐만. 문만 열어. 우리 좀 봐. 목소리는 점점 많아졌습니다. 10명, 20명. 누가 누구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머릿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 문득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할아버지에게도, 친구에게도 항상 마음속에 미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감정을 누군가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미련을 이용하는 것처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니야. 처음으로 입 밖으로 말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제 목소리가 나오자 밖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소리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후... 한 사람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이 동시에 숨을 참으며 웃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 웃음은 계곡으로 흘러갔다가 다시 숲에서 되돌아왔습니다. 방향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텐트 천에 붙어있던 손바닥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안도하려던 찰나 천장 쪽에서 물방울 하나가 제 이마에 떨어졌습니다. 툭! 너무 차가워서 움찔했습니다. 손으로 닦아보니 물이 아니었습니다. 끈적했습니다. 손전등을 비춰보았습니다. 손끝에는 검붉은 액체가 묻어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텐트는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방울. 툭! 이번에는 제 침낭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뚝! 툭! 액체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 자체에서 스며나오는 것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랜턴 불빛 아래에서 검붉은 얼룩이 점점 커졌습니다. 순간 비릿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피 냄새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텐트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성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밖을 보지 말라는 경고, 그 한마디 때문에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텐트 오른쪽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아저씨,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저 혼자예요. 울음을 참는 목소리였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말이 끝나자 흐느끼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말 어린아이였습니다. 6살, 7살, 그 정도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이성은 말했습니다. 절대 속지 말라고. 하지만 감정은 달랐습니다. 정말 아이가 있다면, 정말 길을 잃었다면, 제가 모른 척해서 아이가 죽는다면 머릿속이 엉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추워요. 아이가 울먹였습니다. 문 조금만 열어주세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생각과 아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그때 아주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빵, 짧고 선명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빵, 순간 아이의 울음이 멈췄습니다. 웃음소리도 발소리도 속삭임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몇 초 뒤 엔진 소리가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낮에 저를 찾아왔던 그 회색 승합차의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확성기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또렷하게 외쳤습니다. 안에 계시면 절대 나오지 마세요. 낮에 만났던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도, 누구 목소리가 들려도 지금은 문을 열면 안 됩니다. 그 목소리가 끝나자마자 텐트 밖 사방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발걸음이 동시에 숲속으로 달아나는 소리가 폭우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는 사람 몇 명이 달아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마른 낙엽이 한꺼번에 뒤집히는 소리가 숲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사박거리는 소리가 계곡을 타고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사방으로 흩어졌다가 또 한 번 저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리는 회색 승합차의 엔진 소리를 피해 달아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텐트 안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차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곧이어 누군가 빠른 걸음으로 제 텐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발소리가 분명했습니다. 낙엽을 밟는 무게도, 신발 밑창이 흙을 누르는 느낌도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사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수 씨. 낮에 만났던 그 남자였습니다. 제 말 들리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으니까요. 밖에서 다시 말했습니다. 대답하지 마십시오.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정말 낮에 만난 사람이라면 대답이 없어도 압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계곡 소리가 다시 들릴 겁니다. 그때까지 절대로 문을 열지 마십시오. 저는 텐트 안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몇 초가 흘렀을까? 정말로 조금 전까지 완전히 멈춰있던 계곡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약하게, 졸졸. 그러더니 점점 평소처럼 물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신기하게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답답하게 짓누르던 압박감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밖에서 다시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나와도 됩니다. 저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 분이나 더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조심스럽게 지퍼를 내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텐트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밖으로 나온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장작불이었습니다. 분명 몇 시간 전에는 활활 타고 있었는데 이젠 제만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색 승합차는 텐트 앞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낮에 만난 남자는 제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보니 낮보다 훨씬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은 검게 꺼져 있었고 작업복은 여기저기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오른손에는 오래된 엽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총구는 아래를 향하고 있었지만 그는 손에서 총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남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텐트를 한동안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안에서 몇 명 목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저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많았습니다. 아는 사람들입니까? 전부요. 남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대답이라는 듯이 다행입니다.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라고요? 그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먼저 들리면 살아서 못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일을 겪어온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여기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남자는 계곡 쪽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물 위에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야영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야영장이 생기기 전에는 벌목꾼들이 머물던 막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전에는 그는 끝내 뒷말을 삼켰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유는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곳은 사람을 부르는 곳입니다. 정확히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을.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정말 없었습니까? 그 질문 하나에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저는 오랫동안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마지막 전화를 받지 못했던 일, 병원에 조금만 더 빨리 갔더라면 하는 후회,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캠핑을 다니기 시작한 것도 어쩌면 혼자 있을 때만 그런 생각이 조금 옅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자는 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승합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요? 듣고 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숲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자체가 누군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자는 승합차에서 낡은 보온병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마시십시오. 안에는 따뜻한 생강차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 모금 삼키자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한 모금 마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최영우입니다. 원래는 이 야영장을 관리했습니다. 관리인이셨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닫은 지도 13년이 넘었습니다. 13년. 숫자가 이상하게 귀에 남았습니다. 왜 폐쇄된 겁니까? 최영우 씨는 잠시 계곡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실종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는 2명. 하지만 제가 아는 건 6명입니다. 순간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계곡에서 안개가 천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우 씨는 안개를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는 갑자기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차로 갑시다. 왜요? 안개가 예상보다 빨리 올라옵니다. 우리는 서둘러 승합차로 향했습니다. 그때 저는 무심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텐트 뒤편 나무 사이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달빛도 거의 닿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젖은 옷을 입은 것처럼 몸이 축 늘어져 있었고 2 팔은 힘없이 아래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영우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기. 그가 즉시 제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그 사람을 본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보지 마. 왜? 눈 마주치지 마. 너무 늦었습니다. 그 형체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달빛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얼굴은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머리, 창백한 피부, 감정 없는 눈, 그리고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기억났지?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떠올린 적 없는 장면 하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릿속을 스친 장면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선명했습니다. 차가운 공기, 젖은 흙냄새, 손바닥에 박힌 작은 가시 하나까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최영우 씨가 급히 저를 붙잡았습니다. 보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숲보다 머릿속의 장면이 더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편적인 기억이었습니다. 낡은 배낭, 헤드랜턴 불빛, 비에 젖은 등산화,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걷고 있는 제 모습.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굴만 이상하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강민수 씨. 최영우 씨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차에 타십시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승합차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 공기와는 다른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오래된 가죽 시트 냄새, 기름 냄새, 그리고 아주 희미한 소독약 냄새. 차 안에는 여러 개의 손전등과 무전기, 낡은 지도, 오래된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영우 씨는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앞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움직이기를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몇 분 뒤에야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온 게 아니시죠?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처음입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처음 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처음이 아닙니다. 그 말과 동시에 아까 스쳐 지나간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길었습니다. 22살 무렵의 제 모습, 대학교를 막 졸업하기 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강원도로 여행을 간 기억,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추억을 만들자며 떠났던 여행, 기억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뒤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가위로 잘라낸 필름처럼 저는 이마를 눌렀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최영호 씨는 대답 대신 서류철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표지는 낡아서 거의 헤어져 있었습니다. 앞 겉면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청운 야영장 사고 기록. 저는 천천히 첫 장을 넘겼습니다. 신문 스크랩이 붙어 있었습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 대학생 실종. 사진은 흐릿했지만 젊은 남자 4명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사진 속 4사람 가운데 1명이 저였습니다. 분명 저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앳된 얼굴이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이게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언제 기사입니까? 13년 전입니다. 저는 다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13년 전 가을. 그 시기 저는 군대를 다녀온 뒤 학교를 복학했던 해였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갔던 것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 여행이 단순한 계곡 여행이었다고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야영장 이름도, 이 산도 한 번도 떠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최영호 씨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4명이 왔습니다. 3명만 내려갔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명이 실종됐습니다. 순간 얼굴 하나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캠코더를 들고 장난치던 친구, 그 이상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찾았습니까? 최영호 씨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차 안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기억을 못하는 겁니까? 최영호 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구조대가 올라왔을 때 강민수 씨는 계곡 아래에서 발견됐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혼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뒤에도 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극심한 저체온증과 외상 후 기억장애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머릿속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외상 후 기억장애, 병원, 하얀 천장,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그 기억들이 희미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니야.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 무너져지고 있었습니다. 최영호 씨는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해 뜨기 전에는 내려가야 합니다. 승합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야영장을 빠져나가는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흙길을 따라 내려가는 좁은 산길, 헤드라이트가 안개를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10여 미터쯤 갔을 때 최영호 씨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끼익. 차가 멈췄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앞을 가리켰습니다. 길 한가운데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서도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젖은 옷, 축 늘어진 2팔, 그리고 맨발. 조금 전 숲에서 보았던 바로 그 형체였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하나, 또 하나. 안개 속에서 사람들이 계속 걸어 나왔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 노인, 연령도 모습도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 옷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고개를 숙인 채 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최영호 씨는 창문도 열지 않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많다. 그는 계기판 위에 놓여있던 작은 염주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경적을 한번 눌렀습니다. 빵!
순간 길을 막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맨 앞에 서 있던 형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얼굴을 비췄습니다. 제 숨이 멎었습니다. 그는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기억에서 지워졌던 사람이었습니다. 13년 전 함께 여행을 갔던 친구, 이름이 한순간에 떠올랐습니다. 윤태연. 그는 캠코더를 들고 항상 앞장서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얼굴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입술은 분명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왜? 나만 두고 내려갔어? 윤태연의 입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한마디는 제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왜? 나만 두고 내려갔어? 목소리가 귀로 들린 것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잊으려고 했던 기억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최영호 씨는 제 표정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어를 후진에 넣으려다 다시 손을 멈췄습니다. 뒤를 확인한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도 백미러를 바라봤습니다. 뒤쪽 길 역시 막혀 있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앞에도 뒤에도 좌우 숲속에도 우리를 둘러싸듯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승합차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서도 이상한 점이 하나 보였습니다. 누구도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빛은 분명 그들을 비추고 있는데 발밑에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최영호 씨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을 오래 마주치지 마십시오. 그는 운전대를 꽉 쥔 채 앞으로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승합차가 가까워질수록 그들은 한 걸음씩 옆으로 물러났습니다. 억지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확인하듯 천천히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맨 앞에 서 있던 윤태현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억해. 그 한마디와 동시에 제 머릿속에서 마지막 조각이 터져 나왔습니다. 13년 전, 가을. 우리는 졸업여행을 핑계 삼아 이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저와 윤태연, 박성진, 이동혁 네 사람이었습니다. 태연은 오래된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이곳을 찾아냈습니다. 사람도 없고 계곡도 좋대. 그는 늘 새로운 장소를 찾는 걸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낮부터 계곡에서 놀았습니다. 사진을 찍고 라면을 끓여 먹고 밤이 되자 장작불을 피웠습니다. 그때도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 아래 슈퍼를 운영하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밤에는 계곡 쪽으로 가지 마라. 우리는 웃어 넘겼습니다. 젊었고 겁이 없었고 괴담은 술안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태연이 캠코더를 들고 말했습니다. 계곡 야간 촬영 한번 해보자. 저는 귀찮다며 거절했습니다. 성진도 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연과 동혁은 금방 돌아오겠다며 손전등 하나만 들고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10여 분 뒤 멀리서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 이번에는 정말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급히 계곡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전등 하나만 물가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태연의 캠코더도 바위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곡 한가운데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물속인데도 옷이 전혀 젖지 않은 사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동혁이 먼저 소리쳤습니다. 누구세요?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태연이 이상한 표정으로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리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 아버지? 그 한마디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태연은 계곡 한가운데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물살이 갑자기 거세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발목밖에 오지 않던 물이 순식간에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태연은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정말 그 표현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넘어진 것도 떠내려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가듯 그냥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성진이 소리쳤습니다. 민수야, 뒤! 제가 뒤를 돌아본 순간 계곡 건너편에 수십 명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젖은 채 모두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정신없이 산을 내려왔습니다. 동혁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끊겼습니다. 그날 최영호 씨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당신들은 셋이 내려온 게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산 아래에서 발견된 건 두 사람이었습니다. 강민수 씨와 이동혁 씨. 박성진 씨는 이틀 뒤 다른 등산로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최영호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세 사람 모두 윤태현이라는 친구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경찰도 가족들도 당신들 셋이 일부러 숨기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을 동시에 잊는다는 것이 가능할 리 없었습니다. 최영호 씨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 이후였습니다. 윤태현 씨 사진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무슨 졸업 앨범에서도 동아리 사진에서도 남아있는 사진마다 얼굴이 흐려졌습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갑자기 차 안에 놓여있던 서류철이 떠올랐습니다. 신문 사진. 처음에는 얼굴이 흐릿했는데 기억이 돌아온 뒤에는 분명 태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사진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억해낸 것이었습니다. 그때 툭 무언가 승합차 지붕 위로 떨어졌습니다. 최영호 씨가 천천히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툭툭툭 이번에는 여러 개였습니다. 마치 젖은 맨발이 차 지붕 위를 걷는 소리. 한 걸음 또 한 걸음 지붕 위를 천천히 앞에서 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차체가 아주 조금씩 눌렸습니다.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최영호 씨는 숨을 죽인 채 속삭였습니다. 해가 뜨기 전까지 버텨야 합니다. 저는 앞유리를 바라봤습니다. 안개는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도 아주 희미하게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윤태현이 다시 길 한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22살의 제가 서 있었습니다. 13년 전의 저였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멍한 얼굴로 그리고 그 젊은 저가 아주 천천히 현재의 저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따라오라고 하는 것처럼. 13년 전에 제가 내민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무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손을 내민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태현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원망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쳐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린 사람처럼 저도 모르게 손이 문 손잡이로 향했습니다. 최영호 씨가 제 손목을 움켜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건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게 하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최영호 씨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망친 기억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스스로 기억하는 것과 저들에게 끌려가 기억하는 것은 다릅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 마지막 빈칸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윤태현이 계곡 쪽으로 걸어갔을 때 저는 가장 먼저 그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손끝이 그의 점퍼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뒤에서도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셨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저는 그날도 병문안을 가지 못한 채 여행을 떠나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뒤를 돌아봤습니다.
계곡 건너편에 아버지가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을 흔들며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윤태현의 손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일부러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밀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붙잡을 수 있었던 마지막 사람이 저였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책감이 너무 컸기에 제 기억은 스스로 그날을 봉인해 버렸던 것입니다. 최영호 씨는 제 표정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다 기억나셨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 설명할 수 없었던 공허함의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과 윤태현을 잃었다는 죄책감이 뒤엉켜 제 기억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차 밖에 서 있던 윤태현이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원망이 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이제 됐다는 것처럼. 그 순간 동쪽 산등성이 너머로 아주 가느다란 햇빛 한 줄기가 숲 사이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안개를 가르자 길을 막고 있던 사람들의 형체가 조금씩 흐려졌습니다. 윤태현도 13년 전에 저도 그리고 숲속 가득 서 있던 젖은 사람들도 마치 안개가 흩어지듯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지는 마지막 순간 윤태현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고맙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곧이어 숲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밤새 한 번도 들리지 않던 새소리였습니다. 평범한 산의 아침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최영호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동을 걸고 천천히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저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야영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뿐인 길이었는데도 100m에는 숲만 이어질 뿐 낡은 데크도 화장실도 계곡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 도착했을 때 아침 7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신호가 다시 잡혀 있었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 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가족과 거래처에서 밤새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을 확인한 저는 다시 놀랐습니다. 제가 야영장에 들어간 것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날짜는 월요일 아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룻밤을 보낸 줄 알았던 시간이 이틀이나 흘러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에도 신고가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최영호 씨는 담담하게 필요한 진술만 했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었다가 내려왔다고. 그 이상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야영장은 아직도 있습니까? 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도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찾으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사람이 부르면 가는 곳이 아니라 그곳이 사람을 부를 때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떠났습니다. 그 이후 저는 몇 번이나 그 야영장을 다시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예전 게시글도 찾았습니다. 주소도, 좌표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카페 게시글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즐겨찾기에 저장해둔 링크도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13년 전 윤태현과 함께 찍은 사진들도 모두 꺼내봤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엔 흐릿하게만 보이던 네 번째 사람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윤태현은 분명 제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이 변한 것인지, 제 기억이 변한 것인지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그의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13년이나 늦은 사과였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을 되찾았다고, 끝까지 잊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은 오래도록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제게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이제라도 그 아이를 기억해줘서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 응어리 하나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뒤로도 저는 캠핑을 완전히 그만두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사람 없는 장소를 일부러 찾지는 않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하고 해가 지기 전에 주변을 살핍니다. 그리고 처음 도착하면 반드시 그 땅을 한번 바라봅니다. 누군가 먼저 머물렀던 흔적이 있는지, 불에 타다만 장작, 낡은 말뚝, 맨발 자국,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고요함이 있는지, 혹시 여러분도 산속이나 계곡에서 이상할 만큼 조용한 장소를 만나게 된다면 그 침묵을 단순한 자연의 평온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세상에는 사람이 떠나서 조용한 곳이 있고 아무도 머물지 않게 되어 조용해진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깊은 밤, 물 흐르는 소리 사이로 가장 그리운 사람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면 부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소리가 정말 여러분을 집으로 데려가려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후회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오게 하려는 것인지를. 저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밤의 계곡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